북에서 17번의 재난 현장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20년 동안 제 손으로 써온 312페이지짜리 매뉴얼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새벽 2시 40분이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국무부 영사국 상황실은 항상 불이 켜져 있어요. 지구 어딘가는 늘 낮이니까요. 저는 그날 야간 당직이었습니다. 종이컵에 담긴 커피가 식어서 표면에 얇은 막이 생겨 있었어요. 그 막을 숟가락으로 걷어내고 있을 때 첫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이스탄불 총영사관의 야간 근무자였습니다. 파울러 담당관님, 이스탄불 공항에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겨울이면 흔한 일이니까요. 항공편 지연 몇 건입니까? 지연이 아니라 결항입니다. 지금까지 취소된 편이 130편이 넘습니다. 숟가락이 컵 안에서 멈췄습니다. 활주로 제설은요? 제설 차량이 나갔는데 20분 만에 다시 덮였다고 합니다. 시간당 눈이 8cm씩 쌓이고 있어요. 저는 벽에 걸린 세계 시계를 봤습니다. 이스탄불은 오전 9시 40분이었어요. 아침 시간대라면 터미널 안에 사람이 가장 많이 몰리는 때입니다. 저는 곧바로 노트북을 열고 상황 보고서 양식을 띄웠습니다. 두 번째 전화는 그로부터 12분 뒤에 왔습니다. 같은 사람이었는데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담당관님, 전산망이 나갔습니다. 제설 시스템 말입니까? 아니요. 공항 전체 전산망입니다. 발권, 수화물, 출입국 심사, 전광판이 전부 멈췄어요. 지금 3터미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비행기를 탈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인원 파악됐습니까? 공항 측 추정으로 6,200명입니다. 6,200명. 저는 그 숫자를 받아 적으면서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느꼈어요. 제가 겪은 17번의 재난 중에 한 건물 안에 갇힌 인원이 6,000명을 넘은 적은 2번뿐이었습니다. 미국 시민은요? 항공사 탑승자 명단으로 추린 것만 1,100명 정도입니다. 개별 여행객까지 합치면 더 늘어날 겁니다. 저는 곧바로 상황실장 그레그 벤스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레그는 전화기를 어깨에 끼운 채 셔츠 단추를 잠그며 들어왔어요. 그도 자다가 불려 나온 겁니다. 파울러, 자네 몇 시간 안에 갈 수 있나? 첫 비행기로 가겠습니다. 공항이 멈췄는데 어디로 내려? 인근 도시로 들어가서 육로로 접근하겠습니다. 그레그가 저를 잠시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번째 전화는 제가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받았습니다. 이번엔 총영사관이 아니라 이스탄불 공항 운영본부에서 온 국제회선이었어요. 통역이 붙었습니다. 상대는 튀르키예 교통인프라부 소속 위기대응 담당자였습니다. 미국 측 담당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미리 알려드립니다. 예비 전력이 얼마 버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흐르는 가로등을 보다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3터미널 전체가 정전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저희도 모릅니다. 전화가 끊긴 뒤 차 안이 아주 조용해졌어요. 운전기사가 라디오를 껐거든요. 저는 무릎 위에 놓인 서류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20년 동안 고치고 또 고쳐 쓴 매뉴얼이 들어 있었습니다. 312페이지짜리 문서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문서 안에 답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매뉴얼을 펼쳤습니다. 제 옆자리에는 부담당관 클레어 도넬리가 앉아 있었어요. 33이고 영사국에 들어온 지 4년 됐습니다. 똑똑한 친구인데 가끔 저를 피곤하게 만드는 질문을 합니다. 담당관님, 그것 또 보세요? 보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겁니다. 312페이지를 다 외우고 계시잖아요. 외운 걸 확인하는 게 제 일이에요. 클레어가 웃으면서 창문 덮개를 내렸습니다. 기내 조명이 어두워졌고 제 무릎 위 독서등만 동그랗게 켜져 있었어요.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좋아합니다. 종이는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매뉴얼 187페이지에는 표가 하나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각국 국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정리한 분류표예요. 세 등급으로 나뉩니다. 1등급은 지원 제공국입니다. 자국민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고 여력이 되면 다른 나라 국민까지 도울 수 있는 나라. 여기엔 우리 미국을 포함해서 6나라가 들어가 있어요. 2등급은 자립국입니다. 남을 돕지는 못해도 자기 국민은 챙기는 나라. 3등급이 지원 대상국입니다. 재난이 나면 반드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나라. 인원 통제가 안 되고 정보 전달이 늦고
위기 상황에서 집단 혼란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분류된 나라들입니다. 한국은 3등급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분류한 게 아니에요. 제가 신입이던 시절부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를 20년 동안 물려받았으면서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 의심하지 않았느냐고요. 제 눈으로 본 게 있었으니까요. 저는 공항에서 한국인 승객을 아주 여러 번 봤습니다. 그리고 볼 때마다 같은 장면을 봤어요. 첫째, 그들은 유난스럽습니다. 탑승 2시간 전부터 게이트 앞에 진을 칩니다. 아직 비행기도 안 탔는데 목에 목베개를 걸고 앉아 있어요. 발에는 슬리퍼를 신었는데 그 안에 두꺼운 양말을 신고 있습니다. 저울 앞에서는 가방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100g 단위로 무게를 맞춥니다. 세면도구 하나를 손가방으로 옮기고 다시 올려보고 또 옮깁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늘 같은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불안해할까? 둘째, 그들은 규정을 지키지 않습니다.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자마자 안전벨트 푸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납니다. 기장 방송이 나오기도 전이에요. 기내식 카트가 통로 끝에 나타나기만 해도 그 줄 전체가 테이블을 미리 펴버립니다. 카트가 도착하려면 10분은 더 걸리는데 말이죠. 승무원이 한 사람에게 다가가면 그 사람이 일행 넷의 주문을 한꺼번에 대신 말해버립니다. 우리 기준으로 그건 전부 절차 위반이에요.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저는 그들이 위기에 약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눈치로 굴러가는 사회라고 봤거든요. 평소엔 빠르게 돌아가지만 지휘 체계가 끊기고 안내가 사라지면 가장 먼저 무너질 거라고요. 규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통제가 안 되니까요. 그게 제 20년짜리 결론이었습니다. 담당관님, 클레어가 저를 불렀어요. 3등급 분류 말인데요. 마지막으로 갱신한 게 언제예요? 저는 페이지 하단에 계정 이력을 봤습니다. 오래됐네요. 얼마나요? 내가 이 일 시작하기 전이에요. 클레어가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그러더니 아무 말 없이 창문 덮개를 다시 올렸어요. 새벽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는데 왜 불편한지는 몰랐습니다. 그때 클레어가 휴대폰을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이 사람도 그 공항에 있대요. 화면에는 남자 얼굴이 있었습니다. 구독자 1200만 명을 가진 여행 채널 진행자였어요. 이름은 로건 피어스. 51살이고 그 바닥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저는 그 남자를 압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남자가 만든 영상 하나를 압니다. 제목이 이랬어요. 공항에서 한국인을 1초 만에 알아보는 법. 조회수가 4천만이 넘었습니다. 목베개, 슬리퍼, 저울 앞에 100g, 착륙 전 벨트 푸는 소리가 전부 그 영상에 들어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웃었습니다. 3터미널에 들어선 순간 냄새부터 달랐습니다. 사람 6,000명이 하루 넘게 갇혀 있는 공간의 냄새예요. 젖은 외투, 식은 커피, 화장실에서 새어나오는 냄새, 그리고 땀. 공조기가 멈춰서 공기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을 들이켤 때마다 목 뒤가 텁텁했어요. 소리는 더 지독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사방에서 겹쳐 들렸고 어른들 고함이 그 위에 얹혔습니다. 어디선가 유리병이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캐리어 바퀴가 대리석 바닥을 긁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안내 방송은 없었어요. 전산망이 죽었으니 방송 시스템도 함께 죽은 겁니다. 바닥은 축축했습니다. 사람들이 신발에 묻혀 들어온 눈이 녹아서 물기가 얇게 깔려 있었거든요. 저는 구두 밑창이 미끄러지는 걸 느끼면서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기온이 문제였어요. 난방도 함께 나갔거든요. 실내인데 입김이 보였습니다. 바깥은 영하 17도였고 안쪽도 시간이 갈수록 그 온도를 향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구역을 나눠서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에요. A구역에는 유럽 승객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항공사 카운터 앞에 100명 넘게 줄을 섰는데 카운터엔 직원이 아무도 없었어요. 전산이 죽었으니 직원이 서 있어 봐야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로 밀치고 있었어요. 어떤 남자가 카운터 위로 올라가려다 끌려 내려왔습니다. B구역엔 미국 시민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보호해야 할 1100명 중 일부였어요. 저는 명함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나왔습니다. 미국 여권 소지자는 이쪽으로 모여 주십시오. 3명이 왔습니다.
100명이 넘게 있는 구역에서 3명이요. 한 남자가 저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모여서 뭐 할 건데요? 비행기 띄워줄 겁니까? 현재 상황을 정리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도 상황은 알아요. 나갈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실 그 사람 말이 맞았거든요. 제 매뉴얼 47페이지에는 재외국민 집결 절차가 아주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절차는 방송 시스템이 살아있다는 걸 전제로 만든 거였어요. C구역엔 일본 승객 380명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구역을 보고 안심했어요. 그들은 바닥에 줄을 맞춰 앉아 있었습니다. 짐도 한 방향으로 정렬돼 있었고요. 인솔자로 보이는 남자가 명단을 들고 인원을 세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어요. 이게 제가 아는 질서였습니다. 매뉴얼 1등급에 가장 가까운 그림이었죠. 그리고 D구역으로 갔을 때 저는 한국인 승객들을 봤습니다. 231명이었습니다. 나중에 안 숫자예요. 첫인상은 실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앉아있지 않았거든요.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몇 명은 터미널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걸어갔다가 돌아왔어요. 몇 명은 벽에 붙은 안내판 앞에 서서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몇 명은 휴대폰을 높이 들고 신호를 찾고 있었고요. 통제된 대열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일본 구역과 비교하면 어수선했어요. 저는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인 구역, 대열 없음, 인솔자 확인 불가, 통제 상태 미흡. 그리고 그때 그 남자를 봤습니다. 70 중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회색 목베개를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실내인데도요. 발에는 슬리퍼를 신었고 그 안에 두꺼운 회색 양말이 신겨져 있었습니다. 발가락 끝까지 감싼 양말 위에 슬리퍼 한 켤레. 제가 그렇게 여러 번 비웃었던 바로 그 조합이었죠. 그는 배낭 하나를 바닥에 내려놓고 지퍼를 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배낭을 봤어요. 크기에 비해 이상하게 각이 잡혀 있었습니다. 안에 물건이 빈틈없이 채워져 있다는 뜻이에요. 공항 저울 앞에서 100g 단위로 무게를 맞추는 그 습관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찾았다. 저기예요. 저기. 카메라를 든 남자가 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로건 피어스였어요. 실물로 보니 화면보다 키가 컸습니다. 카메라 스태프 2명을 데리고 다녔고 조명 하나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이 난리통에 그 사람만 혼자 일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카메라를 돌려서 자기 얼굴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탄불 공항입니다. 여기 6,000명이 갇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뭘 찾았는지 아십니까? 그가 카메라를 목베개에 낀 남자 쪽으로 돌렸습니다. 1초 만에 알아보는 법, 시즌2 시작합니다. 스태프 한 명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목베개 확인, 슬리퍼 확인, 양말 확인. 피어스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은근한 말투였어요. 그게 그 사람 특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 사람들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걱정돼서 찍는 겁니다. 지금부터 3시간만 지나보세요. 저 구역이 제일 먼저 무너질 겁니다. 왜냐고요? 저 사람들은 규칙으로 안 움직이거든요. 눈치로 움직여요. 눈치 볼 사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이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저는 속으로 동의했습니다. 제 수첩에는 이미 비슷한 문장이 적혀 있었으니까요. 매뉴얼 187페이지의 3등급 분류가 제 머릿속에서 그대로 재생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남자와 방식만 달랐을 뿐 결론은 똑같았습니다. 클레어가 제 옆에 다가와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저게 일이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목베개를 낀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는 카메라를 봤습니다. 자기가 찍히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는 화를 내지도 않았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고개를 숙이고 배낭 지퍼를 마저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가 꺼낸 건 손전등 3개였어요. 저는 그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정전은 오후 4시 12분에 시작됐습니다. 경고는 없었어요. 소리가 먼저 사라졌습니다. 공조기가 멈춘 뒤에도 남아있던 전기 설비에 미세한 진동음이 있었는데 그게 뚝 끊겼습니다. 아주 짧은 정적이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빛이 사라졌습니다. 터미널 전체가 어두워지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3터미널 천장은 유리인데 바깥에 눈이 두껍게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광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였는데 한밤중 같았어요. 비명은 2박자 늦게 터졌습니다. 처음 1초는 모두가 숨을 멈췄고 그 다음부터 사방에서 소리가 올라왔습니다. 여자 비명, 아이 울음,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 유리가 깨지는 소리. 캐리어가 쓰러지면서 바퀴가 헛돌았어요. 누군가 제 어깨를 세게 치고 지나갔고 저는 균형을 잃고 한쪽 무릎을 바닥에 찧었습니다. 무릎에 젖은 차가움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바닥에 깔린 물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휴대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켰는데 4초쯤 걸렸어요. 손이 떨려서 화면을 2번 잘못 눌렀거든요. 빛을 들어 올렸더니 제 앞으로 사람들의 등이 파도처럼 밀려가는 게 보였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밀리고 있었어요. 그게 재난 현장에서 가장 위험한 장면입니다. 압사가 나는 방식이 정확히 그거예요. 멈추세요. 그 방향은 막혀 있습니다. 제가 소리쳤지만 제 목소리는 그 소음 속에서 3미터도 못 갔습니다. 클레어가 제 팔을 잡았어요. 담당관님, 미국 시민들 어떡해요? 집결 지점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어떡해요? 방송이 안 되는데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제 매뉴얼에 적힌 모든 절차는 전기를 전제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방송, 전광판, 문자 발송, 공항 내부 통신망. 전부 전기가 있어야 돌아갑니다. 그게 없는 순간 312페이지는 그냥 종이 뭉치가 됐습니다. 암흑은 90초쯤 이어졌습니다. 그 90초가 제 20년 경력에서 가장 긴 90초였어요. 그러다 비상등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도움이 안 됐어요. 벽 아래쪽에 붙은 초록색 유도등 몇 개가 전부였거든요. 그 불빛은 사람 발목 높이까지만 닿았습니다.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밝기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추위가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남은 난방까지 끊긴 겁니다. 저는 벽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봤습니다. 터미널 저쪽 끝, D구역 방향에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어요. 여러 개였습니다. 처음엔 3개였습니다. 곧 8개가 됐고 제가 세는 사이에 20개가 넘어갔어요. 휴대폰 화면 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훨씬 밝고 방향이 있는 빛이었어요. 손전등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은 이마에 뭔가를 두르고 있었어요. 헤드랜턴이었습니다. 그 빛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렇게나 움직인 게 아니었어요. 일정한 간격으로 흩어졌습니다. 어떤 빛은 위를 비췄고, 어떤 빛은 바닥을 비췄고, 어떤 빛은 한자리에 고정됐습니다. 위를 비춘 빛은 천장에 반사돼서 그 일대를 넓게 밝혔어요. 바닥을 비춘 빛은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게 길을 만들었습니다. 고정된 빛은 기준점이 됐고요. 3분이었습니다. 정전이 시작되고 나서 3분 만에 그 구역만 밝아졌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든 채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심장이 목까지 올라온 것처럼 뛰었습니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는데 그게 추워서인지 다른 이유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제가 아는 재난 현장에서 3분은 아무것도 못하는 시간입니다. 3분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디 있는지 겨우 파악하는 시간이에요. 3분은 지휘관이 무전기를 찾는 시간입니다. 3분은 그 어떤 조직도 대응을 시작하지 못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구역은 3분 만에 조명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지시도, 방송도, 인솔자의 고함도 없이요. 저는 클레어를 봤습니다. 클레어도 그쪽을 보고 있었어요. 입이 조금 벌어져 있었습니다. 담당관님, 저건 준비를 해둔 거예요. 뭐라고요? 손전등을 저렇게 많이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건 미리 챙겨온 거잖아요. 저는 목베개 낀 남자의 배낭을 떠올렸습니다. 각이 잡혀있던 그 배낭이요. 100g 단위로 무게를 맞춰서 꽉 채운 그 가방이요. 제가 20년 동안 유난스럽다고 비웃었던 바로 그 습관의 결과물이요. 그때 D구역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리가 있어서 말은 잘 안 들렸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의 첫 마디만은 이상하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아니, 저기요. 저는 통역기를 꺼내서 귀에 꽂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어르신들 먼저 벽 쪽으로 붙이세요. 가운데는 사람 지나가야 해요. 그러자 다른 목소리들이 겹쳤습니다. 여기 어린애 있어요. 여기요. 담요 있는 사람 이쪽으로 좀 주세요. 빛들이 그 목소리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벽 쪽으로 노인들이 옮겨졌고 가운데에 통로가 생겼어요. 그 통로가 생기는데 1분도 안 걸렸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제 수첩을 꺼냈습니다.
30분 전에 제가 적어둔 문장이 거기 있었어요. 한국인 구역, 대열 없음, 인솔자 확인 불가, 통제 상태 미흡.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어요. 그리고 그때 제 뒤쪽에서 다른 소리가 났습니다. 고함이었어요. 영어였습니다. 비켜, 비키라고. 돌아봤더니 로건 피어스였습니다. 그는 스태프를 앞세우고 사람들 사이를 밀치며 나오고 있었어요. 조명을 든 스태프가 앞장서서 길을 텄고 피어스는 그 뒤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 노인 한 분이 밀려서 벽에 부딪혔어요. 저는 그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피어스 씨, 여기 미국 국무부입니다. 지금 사람들을 밀치고 계십니다. 그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국무부요? 잘 됐네요. 그럼 저 좀 밖으로 내보내 주시죠. 현재 아무도 나갈 수 없습니다. 저는 나가야 합니다. 이런 데서 죽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는 그 말을 하면서 어깨로 제 팔을 밀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걸음 가다가 멈춰서 뒤를 돌아봤어요. D구역의 불빛들을 본 겁니다. 그가 카메라를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저기 좀 보세요.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이 맞았어요. 저러다 자기들끼리 싸울 겁니다. 손전등 하나 갖고 싸우는 거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는 카메라를 든 채로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도 걸었어요. 다만 저는 다른 걸 확인하러 간 거였습니다. 제 20년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확인하러 간 거였어요. 그 81시간 동안 벌어진 일을 저는 지금도 전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목베개 하나였습니다. 제가 D구역 경계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다른 세계였습니다. 터미널의 나머지 공간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벽 아래 유도등만 발목 높이로 초록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D구역은 천장이 밝았어요. 손전등 17개를 위로 쏘아서 유리 천장에 반사시키고 있었거든요. 눈이 쌓인 천장이 하얗게 빛을 되돌려줬습니다. 조명 설계자가 있는 것 같았어요. 바닥에는 통로가 나 있었습니다. 캐리어를 일렬로 눕혀서 만든 통로였어요. 그 안쪽엔 노인들과 아이들이 있었고 바깥쪽엔 성인 남자들이 벽처럼 서 있었습니다. 사람이 밀려와도 안쪽까지 닿지 않는 구조였어요. 저는 20년 동안 재난 현장 사진을 봐왔습니다. 그런 배치는 훈련받은 구조팀이 만드는 겁니다. 담당관님, 저기 좀 보세요. 클레어가 제 팔꿈치를 건드렸어요. 통로 안쪽에서 한 여자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30 안팎으로 보였어요. 그 앞에는 중년 여성이 벽에 기대 있었는데 목을 이상하게 꺾은 채였습니다. 정전 직후 넘어지면서 계단 모서리에 부딪힌 사람이었어요. 무릎 꿇은 여자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목 고정할 거 없어요? 뭐라도요. 그러자 두 사람 건너에 있던 남자가 자기 목에서 뭔가를 벗었어요. 회색 목베개였습니다. 목베개를 낀 남자. 제가 30분 전에 수첩에 비웃음을 담아 적었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가 목베개를 반으로 접듯이 눌러서 넘겨줬습니다. 이거 쓰세요. 여자가 그걸 받아서 환자 목에 둘렀어요. 유자 모양으로 파인 부분이 턱을 받치고 두꺼운 쪽이 목 뒤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자기 스카프를 풀어서 그 위를 한 바퀴 감았어요. 그건 경추 보호대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경추 보호대와 같은 원리로 작동하는 물건이었어요. 저는 재난대응 교육에서 목뼈 손상 환자를 함부로 옮기면 안 된다고 수백 번 들었습니다. 고정 장비가 없으면 옷을 말아서라도 목 양옆을 받치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겐 옷을 말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목에 걸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통역기를 귀에 더 깊이 밀어 넣었습니다. 환자분, 제 목소리 들리세요? 눈 떠보실 수 있어요? 들려요. 이름이랑 나이 말해보세요. 박정임이고 62이요. 좋아요. 아주 잘하셨어요. 지금 목 움직이지 마시고 저만 보세요. 여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목소리를 압니다. 훈련받은 사람의 목소리예요. 옆에 있던 다른 한국인 승객이 물었습니다. 간호사세요? 네. 대학병원 응급실에 있어요. 휴가 나온 거였는데요. 여자가 짧게 웃었습니다. 웃으면서도 손은 계속 환자 맥박을 짚고 있었어요. 한지영. 나중에 그 이름을 알았습니다. 31살이었어요. 그때 제 옆에서 목베개 남자가 다시 배낭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 배낭을 다시 봤어요. 아까보다 지퍼가 더 열려 있었는데 아니 보였습니다. 칸이 나뉘어 있었어요. 옷과 세면도구가 든 칸이 있었고
그 옆에 작은 주머니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주머니에서 나오는 물건들을 순서대로 봤어요. 손전등 3개. 다 쓰고 남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3개였습니다. 보조 배터리 2개. 하나는 큼직한 벽돌 같은 거였어요. 비닐로 개별 포장된 알약 봉지들. 소화제, 해열제, 지사제, 밴드. 종류별로 유성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접이식 은박 담요 4장. 아주 얇게 접혀서 손바닥만 했어요. 보온병 하나, 그리고 컵라면 2개와 즉석밥 3개.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항 저울 앞에서 100g 단위로 무게를 맞추는 사람들. 세면도구 한 봉지를 손가방으로 옮겼다가 다시 올려보는 사람들. 제가 그토록 여러 번 비웃었던 그 습관의 결과가 눈앞에 있었어요. 그 배낭은 짐이 아니었습니다. 생존 배낭이었어요. 이거 어르신들 먼저 드리세요. 남자가 은박 담요를 옆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또 옆으로 넘겼어요. 담요 4장이 손에서 손으로 건너가서 벽 쪽에 앉은 노인들에게 도착하는데 20초도 안 걸렸습니다. 클레어가 낮게 말했어요. 저희는 담요가 몇 장이나 있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팀이 가져온 건 서류와 위성 전화, 그리고 명단이었어요. 매뉴얼에는 재난 물자 조달 절차가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 요청하고 어떤 서류를 작성하고 승인은 누가 하는지까지요. 하지만 그 모든 절차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통신이 확보된 경우, 통신이 없으면 그 뒤는 전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때 바닥에서 소리가 났어요. 유리 밟히는 소리였습니다. 정전 때 깨진 유리병 파편이 D구역 바깥쪽에 흩어져 있었거든요. 어둠 속에서 그걸 밟은 사람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유럽 승객 쪽이었어요. 얇은 여름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이스탄불이 이렇게까지 추울 줄 몰랐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D구역 쪽에서는 아무도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그들의 발을 봤어요. 슬리퍼였습니다. 대부분 슬리퍼를 신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두꺼운 양말이 신겨져 있었습니다. 발가락 끝까지 감싼 양말이요. 제가 그렇게 여러 번 비웃었던 조합이요. 슬리퍼는 얇지만 밑창이 있습니다. 파편을 밟아도 발바닥은 보호돼요. 그리고 두꺼운 양말은 발등을 감쌉니다. 실내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는 상황에서 발끝은 가장 먼저 차가워지는 곳이에요. 저체온증은 발끝에서 시작합니다. 구두를 신은 사람은 발이 시리고 운동화를 신은 사람은 벗을 수가 없고 슬리퍼만 신은 사람은 파편에 다칩니다. 그런데 슬리퍼에 두꺼운 양말을 신은 사람은 둘 다 해결돼 있었어요. 저는 제 구두를 내려다봤습니다. 발가락이 이미 감각이 둔해져 있었어요. 파울러 담당관님, 클레어가 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이상했어요. 저 사람들, 이거 다 알고 온 걸까요? 뭘 말입니까? 이렇게 될 걸 알고 온 것처럼 보여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 리가 없죠. 우리도 몰랐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다 갖고 있어요? 저는 그 질문에 답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머릿속에서 처음으로 한 문장이 떠올랐어요. 저 사람들은 이 사태를 예상한 게 아니라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 자체를 늘 준비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을 곧바로 지웠습니다. 너무 이상한 생각이었으니까요. 20년 경력이 그렇게 쉽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전 2시간째, 터미널의 가장 큰 문제는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정보였어요. 아무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언제 전기가 돌아오는지, 언제 비행기가 뜨는지, 물과 음식이 오는지, 화장실을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안내 방송은 없었고, 전광판은 죽었고, 직원들은 손전등 하나 없이 자기 자리에 서 있었어요. 사람이 공포에 빠지는 건 위험해서가 아닙니다. 모를 때 빠져요. A구역에서 첫 번째 몸싸움이 났습니다. 자판기를 흔들던 남자와 그걸 말리던 남자가 엉겨 붙었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 무게 때문에 자판기가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깔리지 않았지만 그 소리 때문에 터미널 반대편까지 공포가 번졌어요. 저는 클레어에게 지시했습니다. 미국 시민 명단 확인하고 부상자 있는지 파악하세요. 어떻게요? 다들 흩어져 있는데요. 돌아다니면서 확인해야죠. 저 혼자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 팀은 3명이었어요. 6,200명 중에 미국 시민만 1,100명이었고요. 그때 D구역 쪽에서 뭔가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벽에 뭔가를 붙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기둥 하나가 통째로 게시판이 돼 있었어요. A4 용지 여러 장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고 그 위에 굵은 유성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들은 한 가지 언어로만 적혀 있지 않았어요. 맨 위에 한국어가 있었고 그 아래 영어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엔 튀르키예어, 그 아래엔 아랍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가 이어졌어요. 제가 세어보니 12개 언어였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어요. 화장실 위치와 현재 사용 가능 여부, 물 배급 예정 시각, 의약품이 필요한 사람이 가야 할 위치, 어린이와 노약자 우선 구역 위치, 휴대폰 충전이 가능한 지점. 저는 그 종이 앞에 서서 한참을 봤습니다. 이건 공항 운영본부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해야 할 일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매뉴얼 92페이지에 재외국민 정보 제공 절차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승객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제가 옆에 있던 사람에게 물었어요. 통역기를 거쳐 질문이 나갔습니다. 저기 저 사람들이요. 그가 가리킨 쪽엔 대여섯 명이 원을 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이 종이에 글씨를 쓰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뭔가를 불러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 원 가까이 갔습니다. 아니, 아랍어는 다시 확인해 봐야 돼요. 왜요? 화장실이라는 단어가 나라마다 다르게 쓰인대요. 여기 아랍 승객들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나아요. 제가 가서 물어볼게요. 한 젊은 여자가 일어서서 뛰어갔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통역기가 이상하게 번역하는 걸 느꼈어요. 문장 앞에 자꾸 부정어가 붙었거든요. 아니, 그건 아까 확인했고요. 아니, 잠깐만요. 그거 말고요.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요. 제 귀에는 계속 no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서로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 저렇게 많이 반대하면 일이 진행될 리가 없다고요. 그래서 저는 옆에 있던 한국인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저분들 계속 서로 반대하는데 의견이 안 맞는 겁니까? 그가 저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반대요? 계속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반대가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그건 내 말 좀 들어보세요라는 뜻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 말을 3번쯤 되뇌었습니다. 반대가 아니라 주목해달라는 신호라는 겁니까? 네. 우리도 왜 그러는지는 몰라요. 그냥 그렇겠습니다. 저는 통역기를 잠시 뺐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원을 봤어요. 6사람이 동시에 말하고 있었습니다. 문장이 겹치고 서로 말을 끊고 다시 이어졌어요. 서구식 회의 기준으로는 완전히 무질서한 대화였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말하면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배우니까요. 그런데 그 6사람은 5분 만에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 팀은 같은 시간에 아무 결론도 못 냈어요. 그때 뒤쪽에서 소란이 났습니다. 물이었어요. 공항 측이 창고에 있던 생수를 꺼내온 겁니다. 지리개차도 못 쓰는 상황이라 직원 67명이 손수레로 밀고 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수백 명이 한꺼번에요. 손수레가 밀려 넘어질 뻔했고 직원 1명이 넘어졌습니다. 생수병이 바닥에 굴러다녔고 사람들이 그걸 주우려고 몸을 던졌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떠올렸습니다. 배급 지점에서의 압사요. 그건 실제로 여러 번 일어난 사고입니다. 그때였습니다. D구역 쪽에서 목베개 남자가 걸어 나왔어요. 그리고 손수레 앞을 가로막고 2 팔을 벌렸습니다. 그가 소리쳤어요. 아니, 잠깐만요. 통역기가 또 no라고 옮겼지만 저는 이제 그 뜻을 알았습니다. 주목해 달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게 통했습니다. 사람들이 잠깐 멈췄어요. 그 짧은 정지에 그가 다음 말을 밀어 넣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명 걸로 받아가면 됩니다. 여기 통역되는 분 계세요? 한국인 몇 명이 손을 들었어요. 영어, 튀르키예어, 중국어, 러시아어. 각자 할 수 있는 언어를 외쳤습니다.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을 저는 지금도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줄을 세우지 않았어요. 대표를 세웠습니다. 한 무리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자기 일행 인원수를 말하면 그 사람에게 그만큼을 한꺼번에 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가서 나눠줬습니다. 6,200명이 한 줄로 서는 대신 200명 남짓한 대표가 움직인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기내식 카트가 오면 한 사람이 일행 넷의 주문을 대신 말하던 그 습관이요. 제가 절차 위반이라고 적었던 그 습관이요. 그게 지금 6,200명의 배급 시간을 줄이고 있었습니다. 배급이 끝나는데 걸린 시간은 20분이었어요. 저는 손목시계를 보고 또 봤습니다. 재난 현장에서 6,000명 규모 물자 배급은 보통 2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것도 통제 인력이 충분할 때 이야기예요. 20분이었습니다. 배급이 끝나고 나서 저는 그들이 남은 생수를 어떻게 하는지 봤습니다. 남은 물은 벽 쪽으로 옮겨졌어요. 노약자 구역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걸 자기 가방에 넣지 않았어요.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돌아보니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튀르키예 사람이었고 명찰을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미국 국무부 파울러 담당관님 맞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교통인프라부 위기대응국의 아이안 데미르입니다. 저는 그와 악수했어요. 그의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얼굴은 사흘쯤 못 잔 사람 같았어요.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가 D구역 쪽을 봤습니다. 저 승객분들과 연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공항 당국이 승객에게 협조를 요청하시는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력은 지금 전체 터미널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 구역만 유일하게 사고가 없어요. 방금 배급도 저분들이 정리했고요. 그가 손등으로 눈을 문질렀습니다. 제 위에서는 절대 이런 요청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국가 위신 문제라고요. 그런데 왜 하십니까? 그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제 관할에서 사람이 죽으면 위신이 무슨 소용입니까? 저는 그 말에 대꾸를 못했습니다. 그때까지 제 매뉴얼 187페이지에서 한국은 3등급이었어요. 재난이 나면 도와줘야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재난 당사국의 공무원이 저에게 부탁한 건 그 나라 승객들과 연결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로건 피어스는 그 시간 내내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무엇을 찍었느냐가 아니라 찍기 위해 무엇을 했느냐예요. 첫 번째로 제가 목격한 건 배급줄이었습니다. 대표를 세우는 방식으로 배급이 진행되고 있을 때 그가 스태프를 데리고 앞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손수레 바로 앞에 섰습니다. 우리 팀 물 6병이요. 배급을 돕던 한국인 청년이 말했어요. 뒤에 계신 분들 먼저 받고 계세요.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취재 중인데요. 취재는 나중에 하셔도 되잖아요. 피어스가 카메라를 그 청년 얼굴에 들이댔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미국 언론인의 취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피어스 씨. 그가 돌아봤습니다. 아, 국무부 양반. 마침 잘 오셨네요. 이 사람들이 물을 안 줍니다. 제가 보기엔 순서대로 주고 있는데요. 저는 순서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제 채널 구독자가 1200만 명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세상에 알려야 할 사람이라고요. 저는 그를 잠시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계신 6200명 전부 자기 사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구독자가 1200만이에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그 정적을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부끄러움이라는 감각이 없다는 걸요. 두 번째로 목격한 건 더 나빴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터미널 온도가 계속 떨어졌어요. 은박 담요는 진작 다 나갔고 항공사 담요도 바닥났습니다. 사람들은 옷을 껴입고 서로 붙어 앉았어요. D구역 노약자 구역에 아주 나이 많은 노인이 한 분 계셨습니다. 아흔은 넘어 보였어요. 얇은 코트 위에 담요 한 장을 덮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젊은 남자가 붙어 있었고요. 피어스가 그 앞을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스태프에게 말했어요. 저 담요 하나 가져와. 스태프가 머뭇거렸습니다. 저건 노인분 거예요. 우리 조명 감싸야 돼. 배터리 얼면 못 써. 피어스 씨, 가져오라고. 스태프가 움직이지 않자 피어스가 직접 갔습니다. 그는 노인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카메라는 켜져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 담요 잠깐만 빌릴게요. 금방 돌려드릴게요. 노인은 튀르키예어만 하는 분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어스가 담요를 걷어갔습니다. 젊은 남자가 벌떡 일어섰어요. 뭐 하는 겁니까? 어르신이 허락하셨는데요. 할아버지는 영어를 모르세요. 그럼 통역을 데려오시든가요. 피어스는 담요를 겨드랑이에 끼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장비를 지킵니다. 이게 프로예요. 저는 그때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 손이 떨렸어요. 그 사람은 제가 보호해야 할 미국 시민이었습니다. 매뉴얼 어디에도 자국민이 가해자일 때 어떻게 하라는 조항은 없었어요. 재외국민 보호 규정은 우리 시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를 전제로 쓰여 있으니까요. 저는 그를 따라가서 팔을 잡았습니다. 담요 돌려주십시오. 이거 놓으시죠. 공식 요청입니다. 담요를 돌려주십시오. 제가 훔쳤습니까? 허락받았는데요. 그분은 못 알아들으셨습니다. 피어스가 제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파울러 담당관님, 저 협박하시는 겁니까? 이거 다 찍히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자국민 언론인을 협박한다. 제목 괜찮지 않아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 담요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D구역으로 돌아갔을 때 노인은 이미 다른 담요를 덮고 있었어요. 목베개 남자가 자기 코트를 벗어서 덮어준 거였습니다. 그는 셔츠 한 장 차림으로 앉아 있었어요. 팔짱을 끼고 몸을 웅크린 채였습니다. 저는 그 옆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실례합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나왔습니다. 그가 저를 봤어요. 영어 조금 합니다. 아주 조금이요. 성함을 여쭤도 될까요? 정만호입니다. 직업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손으로 뭔가 조립하는 신용을 했어요. 플랜트요. 공장 정비합니다. 울산에서요. 기술자시군요. 30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응 훈련을 받으셨습니까? 그가 웃었어요. 앞니 하나가 살짝 어긋난 사람이었습니다. 훈련은 무슨요? 현장에서 배웠죠. 현장이요? 중동에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튀르키예에서 일하셨습니까? 20년쯤 전에요. 여기 남쪽에서 발전소 정비했어요. 2년 있었습니다. 그가 손을 비볐어요. 손등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기름때가 완전히 빠지지 않은 손이었어요. 그때 여기 사람들한테 신세 많이 졌어요. 저는 그의 셔츠를 봤습니다. 코트 벗으시면 위험합니다. 지금 실내 온도가 영하에 가깝습니다. 저 사람은 90 넘었잖아요. 그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설명이 아니라 그냥 사실을 말하는 말투였어요. 자기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코트를 내려다 봤어요. 저는 그걸 벗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자신에 대해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사람을 구하는 절차를 썼지만 제 코트를 벗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밤 11시쯤 저는 일본 승객 구역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인솔자로 보이던 남자를 만났어요. 일본 총영사관 소속 영사였습니다. 이름은 모리겐지 49이었어요. 우리는 꺼진 안내 데스크에 나란히 기대섰습니다. 승객 380명 전부 파악되셨습니까? 전부 확인했습니다. 부상자는 없습니다. 훌륭하시군요.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훌륭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희는 12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이동 지시를 기다렸거든요. 본국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통신이 안 되니까 승인이 안 왔고요. 그건 규정을 지키신 거잖습니까? 규정을 지켰죠. 그동안 저희 승객 중 2분이 저체온으로 위험했습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저분들이 담요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가 D구역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요청한 게 아니에요. 저희 쪽에 노인이 많다는 걸 보고 그냥 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모리 영사가 안경을 벗어서 닦았습니다. 손수건이 젖어 있어서 잘 닦이지 않았어요. 파울러 담당관님, 저는 30년 가까이 이 일을 했습니다.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근무했어요. 네. 그런데 저런 건 처음 봅니다. 어떤 게 처음이십니까? 지시 없이 움직이는 조직이요. 그가 안경을 다시 썼습니다. 저희는 지시가 있어야 움직입니다. 그게 저희의 강점이자 한계예요. 그런데 저분들은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저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말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가 첫날 적었던 문장을 다시 봤어요. 한국인 구역, 대열 없음, 인솔자 확인 불가, 통제 상태 미흡. 저는 그 문장에 줄을 그었습니다. 고립 이틀째 새벽,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바깥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떨어졌어요. 유리 천장에서 냉기가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실내 온도계를 확인했더니 섭씨 2도였어요. 사람 6천 명이 내뿜는 열이 아니었으면 더 내려갔을 겁니다. 저체온 환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건 노인들이었어요. 새벽 3시쯤 D구역에서 소란이 났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뛰어갔어요. 담요를 빼앗겼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벽에 기대앉은 채로 의식이 흐릿해져 있었어요. 입술이 회색이었고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젊은 남자가 그의 어깨를 붙들고 계속 말을 걸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 보세요. 에므레예요. 저 보세요. 한지영 간호사가 무릎으로 기어와서 노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박 느려요. 채운 게 있어요? 정만호가 배낭을 뒤졌습니다. 이거요. 고맙습니다. 그가 꺼낸 건 귀에 대는 체온계였어요. 한지영이 노인의 귀에 대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뒤 그가 짧게 숨을 들이켰어요. 33도예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거 위험한 거예요? 위험해요. 지금 바로 올려야 해요. 한지영이 빠르게 지시했습니다. 담요 다 가져오세요. 젖은 옷 있으면 벗기고요. 그리고 뜨거운 거요. 뜨거운 물 있는 분요. 정만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보온병 있는 사람. 그 한마디에 사방에서 손이 올라왔어요. 보온병이 5개, 6개, 8개 모였습니다. 한국인 승객들 가방에서 나온 거였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또 한 번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런 걸 들고 다니는가? 한지영이 보온병 뚜껑을 하나씩 열어서 확인했습니다. 이건 커피네요. 안 돼요. 카페인은 안 좋아요. 이건 물이에요. 미지근한데요. 더 뜨거운 거 없어요? 그때 뒤에서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60 정도 되는 분이었어요. 내 거 있어요. 국물이요. 국물이요? 어제 아침에 받아둔 건데 이 보온병이 좋아서 아직 뜨거울 거예요. 그가 보온병을 열자 하얀 김이 올라왔습니다. 냄새가 확 퍼졌어요. 저는 그 냄새를 처음 맡아봤습니다. 마늘 냄새 같기도 하고 고기 국물 냄새 같기도 하고 뭔가 매콤한 게 섞여 있었어요. 그 추운 공기 속에서 그 냄새는 이상하게 사람 몸을 깨우는 냄새였습니다. 한지영이 그 국물을 컵에 조금 따랐습니다. 어르신, 조금씩만 드시게 할게요. 에므레가 할아버지 머리를 받쳐 올렸어요. 한지영이 컵을 입술에 댔습니다. 노인이 한 모금을 삼켰어요. 그리고 몇 초 뒤 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할아버지, 에므레가 소리쳤어요. 노인이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중얼거렸어요. 트리르키예어였습니다. 옆에 있던 아이안 데미르가 통역했어요. 뜨겁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정만호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원하시죠? 제 통역기가 그 말을 그대로 옮겼어요. 영어로 차갑다는 뜻의 단어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어요.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뜨거운 걸 차갑다고 하신 겁니까? 정만호가 저를 보더니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요. 번역이 안 돼요. 무슨 뜻입니까? 한지영이 대신 대답했어요. 그는 영어가 유창했습니다. 저희 말에 시원하다는 표현이 있어요. 사전에는 차갑다고 나오는데 원래 뜻은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막혀있던 게 뚫리는 느낌이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답답하던 게 풀리고 속이 내려가고 굳었던 게 녹는 감각이요. 온도가 아니라 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뜨거운데 시원하다는 게 그런 뜻입니까? 네. 뜨거운 국물이 들어가면 몸이 풀리잖아요. 그 풀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노인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아주 옅은 핏기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건 온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얼어붙었던 몸이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그 사람들의 말에는 그 순간을 가리키는 단어가 따로 있었던 겁니다. 우리 언어에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저는 재난대응 매뉴얼에 저체온 환자에게 따뜻한 음료를 제공하라고 써놓았습니다. 그 문장을 쓴 게 저예요.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게 어떤 감각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노인의 체온은 40분 뒤에 35도까지 올라왔습니다. 한지영이 그제야 어깨를 떨어뜨리며 숨을 내쉬었어요. 고비는 넘겼어요. 에므레가 그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계속 말했어요. 아이안이 통역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때 노인이 손을 들어 올렸어요. 그는 자기 코트 안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잘 잡히지 않았어요. 에므레가 대신 꺼내줬습니다.
작은 천 주머니였어요. 오래돼서 색이 다 바랜 주머니였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건 낡은 금속 기장이었어요. 가운데가 닳아서 무늬가 반쯤 지워져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는데 그것도 거의 안 보였어요. 노인이 그걸 정만호에게 내밀었습니다. 정만호가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요, 아니요. 이런 거 안 받아요. 에므레가 말했습니다. 받아주세요. 할아버지가 꼭 드리고 싶어 하세요. 이게 뭔데요? 에므레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20살에 한국에 가셨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문장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D구역에 있던 한국인들은 즉시 이해했습니다. 몇 사람이 입을 손으로 가렸어요. 에므레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73년 전이요. 할아버지는 지금 92이십니다. 정만호가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에므레는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평생 거의 안 하셨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자꾸 한국에 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죽기 전에 한 번만 보고 싶다고요. 그래서 지금 가시는 길입니까? 네. 인천행표를 끊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됐습니다. 에므레가 웃으려다가 실패했어요. 할아버지가 아까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지켰던 나라 사람들이 오늘 나를 지켰다고요. 그 말이 통역돼서 D구역 전체에 퍼지는데 몇 초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얼굴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개를 숙였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60대쯤 되는 남자 한 분이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을 꽉 다물었는데 어깨가 계속 흔들렸습니다. 정만호는 그 기장을 받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마를 노인의 손등에 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참을 그러고 있었어요. 저는 재난 현장을 17번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새벽에 본 장면은 그 어떤 매뉴얼에도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제 뒤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났어요. 돌아보니 로건 피어스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장면을 찍고 있었어요. 그리고 스태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감동 코너로 편집해. 앞에 조롱 영상 붙이고 뒤에 이거 붙이면 조회수 터진다. 저는 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가 카메라를 내리지 않은 채 말했어요. 왜요? 이거 다 콘텐츠예요. 일이 터진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고립 이틀 반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었어요. 공항 측은 제설 작업이 절반쯤 진행됐다고 알렸지만 전기는 여전히 안 들어왔습니다. 예비 발전기 하나로 관제탑만 겨우 살려둔 상태였어요. 그 시각 로건 피어스는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스태프 2명과 함께 3터미널 북측 비상구로 갔어요. 그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화재 대비 규정 때문에 안쪽에서는 열리게 돼 있거든요. 다만 그 문 너머는 공사 중인 지하 연결 통로였습니다. 조명도 없고 난간도 아직 안 세워진 구간이 있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막았을 겁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들은 건 20분 뒤였어요. 담당관님, 클레어가 뛰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북측에서 사람이 떨어졌대요. 저는 뛰었습니다. 북측 비상구 앞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쪽에서 찬바람이 강하게 밀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문 하나가 열려 있는 것만으로 터미널, 그 구역 전체 온도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스태프 한 명이 문 앞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아래요. 아래로 떨어졌어요. 얼마나 깊습니까? 모르겠어요. 어두워서 안 보여요. 저는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통로 바닥이 끊겨 있었어요. 그 아래로 4m쯤 되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이었어요. 거기 로건 피어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옆으로 누워 있었고 다리 하나가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어요. 의식은 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있었으니까요. 꺼내줘. 여기서 꺼내달라고. 저는 무전을 시도했지만 통신은 여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공항 구조팀은 반대편 터미널에서 다른 사고를 처리하고 있었어요. 아이안 데미르가 사람을 보내겠다고 했지만 도착까지 최소 40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40분이면 늦을 수도 있었어요. 그 아래는 바람이 통하는 구조였고 콘크리트 바닥이었습니다. 부상자가 40분을 누워있으면 저체온이 옵니다. 저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매뉴얼 214페이지에는 구조 요청 절차가 있습니다. 현지 당국에 요청하고, 대기하고, 기록하는 절차예요. 저는 그 절차를 정확히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의 끝에는 기다림밖에 없었어요. 그때 제 뒤에서 한국말이 들렸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저기 좀 봅시다. 정만호였습니다. 그가 손전등을 들고 아래를 비췄어요. 그리고 통로 구조를 살폈습니다. 저기 파이프 보이죠? 저거 배관 지지대예요. 옆에 있던 다른 한국인 남자가 말했어요. 내려갈 수 있어요? 내려가는 건 되는데 올리는 게 문제죠. 들 것 같은 거 있으면요? 캐리어요. 캐리어요? 큰 캐리어 하드 케이스로요. 눕히면 판이 됩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건 30년 현장 경력이 나오는 판단이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그를 기술자가 아니라 현장 지휘관으로 봤습니다. 5분 만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큰 하드케이스 캐리어 2개가 왔어요. 벨트와 가방끈이 여러 개 모였습니다. 한국인 승객들이 자기 가방에서 끈을 풀어서 던져줬어요. 정만호가 배관 지지대를 타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가 내려가는 동안 위에서는 남자 67명이 끈을 잡고 있었어요.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는데 각자 위치를 잡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모리 영사가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지시 없이 움직이는 조직이요. 한지영이 그 뒤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환자분, 제 목소리 들리세요? 살려줘. 어디가 제일 아프세요? 다리가.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볼게요. 한지영이 그의 다리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위를 보고 소리쳤어요. 부목될 만한 거 내려주세요. 곱고 단단한 거요. 위에서 우산이 내려왔습니다. 접힌 장우산 2개였어요. 그 다음엔 목베개가 내려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사람 거였어요. 한지영이 우산을 다리 양옆에 대고 목베개로 감싸서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벨트로 묶었어요. 정만호가 캐리어를 눕혀서 그 위로 피어스를 옮겼습니다. 어른 셋이 붙어서 조심스럽게 굴리듯이 옮겼어요. 하나, 둘, 셋. 끈이 팽팽해졌습니다. 위에서 남자들이 당겼어요. 캐리어가 벽을 긁으면서 올라왔습니다. 중간에 한 번 기울었는데 아래에서 정만호가 어깨로 받쳤어요. 저도 끈을 잡았습니다. 제 손바닥이 벗겨졌지만 저는 계속 당겼어요. 그날 제가 그 현장에서 한 유일하게 쓸모 있는 일이었습니다. 피어스가 통로 위로 올라온 건 사고 발생 22분 뒤였어요. 공항 구조팀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담요 위에 눕혔습니다. 한지영이 맥박을 확인하고 동공을 보고 다리 상태를 다시 점검했어요. 골절이에요. 열린 상처는 없어요. 살았어요. 주변에서 짧은 안도의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무릎에 손을 얹고 숨을 몰아쉬었어요. 그리고 그때 로건 피어스가 눈을 떴습니다. 그가 처음 한 말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한국인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걸 봤습니다. 한지영이 자기 다리 옆에 앉아 있는 걸 봤어요. 정만호가 셔츠 하나만 입은 채 땀을 흘리며 서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어요. 카메라 어디 있어? 스태프가 얼른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찍은 거 있어? 네. 다 찍혔어요. 피어스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지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가 저를 봤습니다. 지우라고요. 저 사람들이 나 구하는 장면. 왜 지웁니까? 그게 나가면 내 시리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한지영이 손에 들고 있던 거즈를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피어스가 계속 말했습니다. 통증 때문에 이를 악물면서도 말을 이었어요. 내가 저 사람들 무너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날 구한 영상이 나가면 내가 뭐가 됩니까? 당신은 살았습니다. 살아서 뭐 합니까? 채널이 죽는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뱃속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나빴어요. 피어스가 스태프에게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각도 하나 잡아. 내가 떨어진 게 저 사람들 때문일 수도 있어. 네. 저기서 누가 밀었을 수도 있잖아. 그렇게 편집할 수 있지? 한지영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정만호가 그의 팔을 잡았어요. 놔두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환자예요, 지금. 한지영은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앉았어요. 그리고 피어스의 다리 고정을 마저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서 있었어요. 제 매뉴얼 312페이지가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너졌습니다. 187페이지의 분류표에서 한국은 3등급이었어요. 재난이 나면 도와줘야 하는 나라였습니다. 인원 통제가 안 되고 정보 전달이 늦고 집단 혼란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나라요. 그런데 그 이틀 반 동안 통제가 안 된 건 우리였습니다. 정보 전달이 늦은 것도 우리였어요. 집단 혼란을 일으킨 건 제가 보호해야 할 미국 시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한 건 3등급으로 분류된 나라의 승객들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본국에 보낼 보고서 초안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현지 지원 요청 필요. 한국 승객 구역 통제 상태 불량으로 추가 인력 배치 검토 요망. 제가 첫날 적은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두 손으로 찢었어요. 그리고 새 종이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첫 문장을 쓰지 못했어요. 제가 20년 동안 써온 언어로는 제가 본 것을 설명할 수가 없었거든요. 전기가 돌아온 건 고립 81시간째였습니다. 먼저 소리가 돌아왔어요. 공조기가 다시 돌기 시작하는 낮은 진동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에 천장 조명이 한 줄씩 켜졌어요. 터미널 전체가 밝아지는데 20초쯤 걸렸습니다. 그 20초 동안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다들 그냥 고개를 들고 천장을 봤습니다. 사흘 넘게 어둠에 있던 사람들의 눈이 빛에 적응하지 못해서 여기저기서 팔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가 옆으로 번졌어요. 6,200명이 함께 치는 박수 소리는 제가 생전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천장 유리가 울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D구역을 봤습니다. 거기 사람들은 박수를 치다 말고 이미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캐리어로 만든 통로를 걷어내고 벽에 붙였던 12개 언어 게시물을 떼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쓰레기를 봉투에 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제 놀라지 않았어요. 사흘 동안 그런 장면을 너무 많이 봤으니까요. 공식 발표는 그날 저녁에 나왔습니다. 아이안 데미르가 임시 브리핑실에 국제 언론을 불렀어요. 조명이 제대로 안 들어와서 손전등 2개를 세워놓고 하는 브리핑이었습니다. 기자가 20명쯤 있었어요. 81시간 동안 6,200명이 고립됐습니다. 그가 종이를 넘겼습니다. 경상자는 47명입니다. 대부분 정전 직후 넘어지면서 생긴 타박상입니다. 기자 한 명이 물었어요. 중상자와 사망자는요? 아이안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없습니다. 브리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망자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없습니다. 중상자도 없습니다. 골절 환자가 한 명 있었는데 승객들이 직접 구조했습니다. 저체온 위험 환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19명이었습니다. 전원 회복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그 숫자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영하 17도에 사흘 넘게 갇힌 6,200명이었어요. 통계적으로는 사망자가 나왔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공항 측이 어떻게 대응했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이안이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손에 든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말을 시작했어요. 저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희 인력은 부족했고 매뉴얼은 정전 상황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희는 실패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망자가 없었습니까? 아이안이 잠시 침묵했어요. 승객들이 했습니다. 어느 승객들 말씀입니까? 그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브리핑실 뒤쪽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 승객 231명입니다. 그날 밤 저는 본국에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사흘 동안 첫 문장을 못 쓰고 있던 그 보고서요. 저는 결국 이렇게 썼습니다. 현지 추가 인력 지원 요청, 불필요. 사유. 현장 질서 유지 및 물자 배급, 저체온 환자 대응. 부상자 구조가 한국 국적 승객 231명의 자발적 조직화로 수행됨. 미국 시민 1,100명 다수가 해당 체계의 수혜자였음. 그 문장을 쓰는데 저는 40분이 걸렸어요. 20년 동안 저는 우리가 도와주는 쪽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한 문장으로 뒤집는데 40분이면 짧은 거였죠.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클레어에게 말했어요. 187페이지 분류표 말입니다. 네. 그거 개정 요청서 좀 준비해 주세요. 클레어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웃었어요. 제가 첫날 뭐라고 여쭤봤는지 기억하세요?
기억합니다. 마지막으로 갱신한 게 언제냐고 여쭤봤죠. 그랬죠. 오늘이네요. 로건 피어스는 응급 후송기로 먼저 실려 나갔습니다. 다리에 임시 부목을 댄 채였어요. 한지영이 감아준 우산과 목베개가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들것에 실려가면서 그가 저에게 손짓을 했어요. 저는 다가갔습니다. 파울러 담당관님, 말씀하십시오. 저 구조 영상 있잖아요. 그거 국무부에서 통제 좀 해주세요. 저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무슨 근거로 말입니까? 저는 미국 시민이고 초상권이 있고 당신은 미국 시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잖아요. 저는 그 말을 잠시 곱씹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보호는 하겠습니다. 은폐는 안 합니다. 그가 뭐라고 더 말하려고 했지만 들것이 움직였어요. 그가 실려 나간 뒤 저에게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스태프였어요. 29살이었고 그 팀에서 2년 일했다고 했습니다. 담요를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고 머뭇거렸던 그 친구였어요. 그가 저에게 저장 장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이게 뭡니까? 원본입니다. 무슨 원본이요? 그가 침을 삼켰어요. 편집 안 된 전부요. 시즌 1부터요. 저는 그 저장 장치를 받았습니다. 손바닥만 한 물건이었는데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어요. 왜 저한테 주십니까? 제가 갖고 있으면 저는 그냥 잘리는 걸로 끝나요. 그런데 담당관님이 갖고 계시면 기록으로 남잖아요. 그가 눈을 문질렀습니다. 저 사흘 동안 여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봤어요. 저는 2년 동안 저 사람들을 웃기는 소재로 찍었고요. 그가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워서요. 일주일 뒤 그 영상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제가 공개한 게 아니에요. 그 스태프가 직접 했습니다. 다만 저는 국무부 공식 절차에 따라 사고 경위서를 제출했고 그 문서에는 제가 목격한 사실이 그대로 적혀 있었어요. 담요를 강탈당한 92살 노인, 배급줄에서의 새치기와 촬영을 이용한 위협, 비상구 무단 개방과 그로 인한 터미널 온도 하강, 구조된 직후 나온 지워라는 지시, 그리고 자신이 떨어진 것을 한국인 승객 탓으로 편집하라는 지시, 그 마지막 항목이 결정타였습니다. 원본 영상에는 그가 그 말을 하는 장면이 통째로 남아 있었어요. 스태프가 카메라를 끄지 않았거든요. 반응은 제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첫날, 후원 기업 4곳이 계약을 중단했습니다. 둘째 날, 여행 관련 협회 3곳이 제명 절차를 시작했어요. 셋째 날, 그가 사흘 만에 올린 사과 영상이 오히려 상황을 끝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봤어요. 그는 침대에 앉아서 다리에 붙은 고정 장치를 화면에 잘 보이게 두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잠겨 있었고 눈은 붉었어요. 연출이 아주 잘 된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날 극심한 통증 속에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어요. 제 발언이 오해를 샀다면 유감입니다.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사과가 아니라 유감이요. 그리고 그 영상의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그 시리즈에서 다룬 관찰들은 사실입니다. 저는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 문장이 그의 채널을 끝냈습니다. 구독자 1200만이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은 아흘에였어요. 저는 그가 몰락하는 걸 보면서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실 텐데요. 저는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 영상을 보고 웃었던 사람이니까요. 저는 그 사람과 방식만 달랐을 뿐입니다. 그는 카메라로 조롱했고 저는 312페이지짜리 공문서로 조롱했어요. 그의 것은 4천만 명이 봤고 제 것은 20년 동안 재외공관 전체가 봤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나쁜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2달 뒤 저는 워싱턴에서 조사 소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의원 한 명이 저에게 물었어요. 파울러 담당관, 당신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가 위험한 상황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의원님, 그를 4m 아래에서 끌어올린 사람들은 사흘 동안 물 한 병으로 버티던 승객들이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끌어올린 뒤에 이름도 말하지 않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잠시 목이 막혔어요. 저는 정상 참작을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날 그 자리에서 판단력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매뉴얼 개정안이 승인된 건 그로부터 반년 뒤였습니다.
187페이지의 분류표에서 한국은 3등급에서 빠졌어요. 그리고 1등급 지원 제공국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아래에 부속 사례가 하나 추가됐어요. 재난대응 사례 연구 항목이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지휘 체계 부재 상황에서의 자발적 조직화 사례. 이스탄불 공항 고립 사태. 승객 231명. 본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해당 집단은 외부 지시 없이 3분 이내에 조명 체계를 구축했고 2시간 이내에 12개 언어정보 체계를 운영했으며 6,200명 규모 물자 배급을 20분에 완료했다. 이는 훈련된 재난대응 조직의 표준 수행 시간을 상회한다. 그리고 마지막 줄이 제가 쓴 문장입니다. 본 사례의 핵심은 장비나 훈련이 아니라 다음 상황을 미리 준비하는 생활 습관이 집단 전체에 공유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저는 그 한 줄을 쓰기 위해 사흘을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제가 그 공항에서 배운 전부였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특별한 물건을 가져온 게 아니었습니다. 목베개, 슬리퍼, 두꺼운 양말, 손전등, 보온병, 상비약. 전부 평범한 물건이었어요. 특별한 건 그걸 늘 챙기는 마음이었습니다. 혹시 몰라서요. 다음에 필요할지 몰라서요. 옆 사람이 필요할지 몰라서요. 저는 20년 동안 그걸 불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부릅니다. 메흐메트 아이든 할아버지가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사태가 끝나고 3주 뒤였습니다.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표를 끊으셨어요. 손자 에므레가 함께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휴가를 내고 갔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렸을 때 거기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정만호가 있었어요. 목에 목베개를 걸고 있었습니다. 습관이더군요. 한지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항에 함께 갇혀있던 한국인 승객 수십 명이 와 있었어요. 누가 조직한 게 아니라 연락이 돌았다고 했습니다. 메흐메트 할아버지가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서려고 하셨어요. 에므레가 말렸지만 그분은 기어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올려서 경례를 하셨어요. 20살에 배운 자세였습니다. 73년이 지났는데 그 자세는 그대로였어요. 저는 그 순간 주변을 봤습니다. 공항 이용객들이 걸음을 멈추고 있었어요.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도 멈춰 섰습니다. 어떤 나이 든 남자분이 모자를 벗었어요. 정만호가 그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그분의 손을 잡았어요. 그가 한 말은 아주 짧았습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에므레가 통역해서 할아버지께 전했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에므레가 통역했습니다. 73년 걸렸다고 하십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제가 여러분께 정말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요즘도 공항에 자주 갑니다. 직업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한국인을 1초 만에 알아봅니다. 목에 걸린 목베개, 슬리퍼 안에 두꺼운 양말, 저울 앞에서 100g을 맞추는 손, 게이트에서 2시간 전부터 전광판을 보는 눈, 카트가 오기도 전에 펴지는 테이블, 전부 그대로예요. 하지만 이제 제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 장면을 보면 우습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지금은 어깨에 힘이 풀립니다. 저 사람들이 저기 있으니까 이 공항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최소한 한 사람은 다음을 준비하고 있겠구나 싶어서요. 저는 그 감각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오래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들에게 배운 단어를 쓰기로 했어요. 그 사람들 말에 시원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전에는 차갑다고 나오는데 원래 뜻은 그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막혀있던 게 뚫리고 굳었던 게 풀리고 답답하던 속이 내려가는 감각이라고 합니다. 제가 20년 동안 굳게 쥐고 있던 312페이지가 있었어요. 그게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날 이스탄불 공항에서 아주 시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